계면활성제 물질을 이용한 나노 입자 제조 및 특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에 계신 오성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설과대 오성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컬러풀하게 CD에 잘 담아왔는데 이게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가져온 흑백 OHP 필름으로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나노파티클의 제조인데 아마 이거 관련된 톡이 아마 요 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련된 톡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저거 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법 위주로다가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소재를 이용할 때 입자 형태로서 이용되는 소재들이 이외에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입자를 갖다가 입자 형태의 소재를 이용할 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물성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벌크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물성들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이제 나노 파티클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이즈가 무한히 작게 되면은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읽게 되겠지만은 보통 약 철의 경우 50옹스트럼일 때 이와 같이 그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팅 포인트들이 사이즈가 멜팅 포인트를 보게 되면 사이즈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금의 멜팅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사이즈가 300옹스트럼일 때 약 1300도 K였다가 약 30옹스트럼을 내려가게 되면 약 800도 K 근방으로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멜팅 포인트가 감소된다든지 다른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증가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서피스 액티비티가 증가된다든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나노 파티클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기상법이라든지 액상법이라든지 미케니컬법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제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하는 방법은 액상법 중에서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형성되는 사이즈의 크기라든지 형성되는 사이즈의 모양을 컨트롤하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메인 토픽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계면활성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랑 한 분자 내에 이와 같이 물에 녹는 부분하고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화합물을 갖다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자 내에 친수성 그룹하고 소수성 그룹이 있으면 다 계면활성제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에탄올 같은 경우는 OH에 친수성이 있고 CH3, CH2에 소수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는 계면활성제로 분류를 안 하고 보통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서피스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화합물들 보통 하이드로카본인 경우에는 탄소끼리 8개 이상 플로로카본인 경우는 4개 이상 실리콘인 경우는 약 4개 이상 이런 화합물들은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친수성하고 친수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계면에 흡착돼 갖고요. 서로 다른 두 상단에 형성된 계면에 흡착해서 계면 물성을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나노 파티클을 합성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그 솔루션 내에서 나노 파티클, 즉 솔리드 페이스가 형성되게 되면은 그 솔리드 페이스하고 리퀴드 페이스의 계면활성제가 흡착이 돼가지고 형성되는 입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이제 컨트롤해주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농도 이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애그리게이트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계면활성제 애그리게이트를 나노 리액터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노 입자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계면활성제, 물, 오일 이런 그 3성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계면활성제 회합체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만 되겠고요. 이 외에도 그 라멜라 구조도 지금까지 보고된 것과 24가지 이상의 라멜라 구조가 보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헥사고날도 약 수십 가지 이상의 헥사고날 구조가 보고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계면활성제들의 애그리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형의 나노 파티클을 만들 때는 이 스페리칼 마이셀을 나노 리액터로 사용해서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드 타입의 파티클을 만들 때는 이 실린더리칼 마이셀을 나노 리액터로 사용해서 그 로드 타입의 그 나노 파티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 이제 좀 더
우리가 계면활성제 애그리게이트하고 계면활성제 흡착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노 파티클을 하는지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리버스 마이크로 에머전법인데 이건 많이 보고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나노 파티클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3년, 4년 전까지 주로 이 방법으로 쓰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시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에이지 에너스리 수용액을 저희가 이제 따로 하나 만들고요. 요 옆에 수용액에다가는 그 환원제, 유기이온 환원제 플러스 계면활성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용액을 섞게 되면은 여기서 에이지 이온이 에이지 아톰으로 되고 에이지 아톰 몇 개가 모여서 어떤 뉴클리아이가 되고 뉴클리아이 표면으로 에이지 아톰들이 디퓨전돼서 이제 입자들이 커가게 되겠는데 뉴클리아이가 형성되자마자 주위에 있는 계면활성제들이 그 메탈이나 그런 그 뉴클리아이 표면으로 흡착이 돼가지고 그 아톰들이 그 뉴클리아이 표면으로 디퓨전되고 그 다음에 뉴클리아이끼리 코알리시스 되는 것 같은 컨트롤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로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형성되는 입자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한 경우예요. 만약 이 형성되는 입자의 그 뉴클리아이 또는 뭐 입자의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하게 되면 일례로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그 입자의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성립이 안 되고요.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한 메탈 파티클들을 만들 때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나눌 때 형성되는 입자의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하냐 포빅하냐 갖고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서피스가 하이드로포빅한 입자를 만들 때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입자를 만들 때는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다가 이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그 옥사이드는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고 하이드록사이드를 칼시네이션해서 옥사이드를 가는데 하이드록사이드인 경우에는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개념의 그 킬레이팅 개념의 다른 그 서피스 액티브 물질을 써서 이제 이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한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나노 파티클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다 전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전자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저는 이제 주로 실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를 하는 이유는 실버가 그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버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항균 목적으로 이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는 이제 저희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라 해서 이제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용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드는 프로세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면활성제로다가 트윈20 폴리옥시 에틸렌 옥사이드가 20개 있고 소비탄 모노올레이틴 이런 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하고 SDS 이런 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MP9도 마찬가지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데 폴리에틸렌 옥사이드가 트윈20보다 약간 짧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양이온 계면활성제에서 비이온 계면활성제 2개, 음이온 계면활성제 1가지, 양이온 계면활성제 1가지. 요 계면활성제 종류를 바꿔가면서 아까 그 말씀드린 프로세스대로 만들었을 때 과연 형성되는 그 실버 입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그 환원제는 히드라진인데요. 히드라진 한 분자는 4개의 그 실버 아톰을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성능이 그 스토키오메트릭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버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버를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자체도 에틸렌 옥사이드 자체요. 그러니까 트윈20이나 MP9에 있는 그 에틸렌 옥사이드 자체도 환원력이 있고 히드라진 아마 이거 아주 강력한 유기 환원제가 되겠고 그다음 뭐 소디움 보로하이드레이드 그다음 뭐 에탄올 그다음에 포르 DMF 등 수많은 이제 그 환원제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저희는 히드라진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류의 환원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입자 모양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 환원되는 속도에 따라서 사이즈의 크기라든지 크기 분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만일 환원력이 굉장히 큰 물질인 경우에는 형성되는 입자 사이즈가 크고 상대적 같은 계면활성제를 썼을 때 사이즈 분포가 이제 넓지만은 환원력이 약한 것들은 같은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크기 분포가 균일하고 그 다음에 환원시키는 온도를 갖다가 낮게 했을 때 물론 이제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원시키는 온도를 높게 하면은 강력한 환원제를 쓰는 결과하고 같은 이제 효과를 얻겠고요.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환원제를 쓰는 경우하고 이제 같은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드는 그 콜로이드 용액을 다 전자현미경 사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UV를 써서 우선 간접 인포메이션을 얻고 이제 보고서 선택된 것을 갖다가 이제 전자현미경을 써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UV를 찍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피크, 은혜의 경우는 약 한 430 정도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크의 높이가 그 입자 수하고 관계가 되겠고요. 꼭 비례하진 않지만은 입자 수하고 관계가 있고, 요 맥시멈 피크의 위치, 요 맥시멈 피크가 왼쪽으로 짧은 파장을 가게 되면 사이즈가 작고, 맥시멈 피크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콜로이드 상태에 존재하는 그 입자의 크기하고 입자의 수를 갖다가 간접 인포메이션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면화성제 종류별로 이렇게 해봤을 때 양형 계면화성제인 경우에는 입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고요. 양형 계면화성제인 경우에는 여기 입자가 생성되지만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계면화성제하고 환원제가 들어있는 솔루션, 그 다음에 AgNO3가 들어있는 솔루션을 두 개 혼합했을 때 금방 그 계면화성제가 그 실버 입자가 커가고 커가는 걸 갖다 컨트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침전돼갖고 이와 같은 별로 이제 피크를 나타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성, 비이온성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떤 그 효과를 이제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이온성인 경우가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성, 그다음에 양이온성은 겨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이온성인 경우에 이제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한 것은 그 실버가 메탈로 아주 실버가 굉장히 큰 파티클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뉴클리어의 상태일 때는 표면이 파셜리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완전히 포지티브 차지를 띠지 않지만 파셜리 포지티브 차지를 띠니까 양형 계면화성제들이 가서 흡착이 안 돼가지고요. 그 계면화성제들이 아무런 역할도 못 해주시면은 비이온성이나 음이온성인 경우는 그 실버 뉴클리아 표면에 흡착이 돼가지고 그 파티클이 퍼가는 걸 갖다가 막아주고 파티클 사이즈를 이제 작게 유지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이제 봤을 때,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보게 되면은 SDS인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가 약 28.2 나노미터, C탭인 경우에는 50에서 300인데 이건 거의 어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가라앉아 버리니까요. MP9인 경우는 68.9, 트윈20은 약 11.6 나노미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이온 계면화성제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계면화성제의 침수성이나 소수성의 그 밸런스에 따라서 빨리 흡착되는, 그러니까 MP9 같이 침수성이 너무 큰 것은 어떤 그 사이즈 컨트롤에 크게 영향을 못 주고, 트윈20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효과를 줌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면화성제를 선택할 때 과연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가 그 파티클 서피스의 하이드로필리시티 포비시티하고요. 그 다음에 계면화성제 분자 자체의 하이드로필리시티 포비시티를 잘 고려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탭인 경우에는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계면화성제가 없는 시스템인 경우가 이제 거의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MP9인 경우는 좀 오버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주로 너무 이제 고농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 파티클들이 콜로이드 용액을 일부 취해가지고 100배 다이루션 하더라도 이렇게 파티클이 오버랩 돼가지고 사이즈 크기가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 보통 약 이런 정도의 파티클 이제 분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그 출발할 때 AgNO3 농도를 굉장히 다이루션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유니폼한 그런 입자가 이제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박사님 학생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저도 학생한테 사진 찍을 때 이 안에 입자가 10개 이상 들어가지 말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오버를 써서 정확히 캐릭터리제이션을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P9인 경우에는 약 한 70나노미터 근방의 이제 입자를 이제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윈20을 썼을 때는 약 11.63인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제 분포를 이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저희가 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갖고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카운트해가지고 약 11.63의 이제 파티클 사이즈 분포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63의 이제 에버리지 파티클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파티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파티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건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작은 입자의 사이즈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S인 경우에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경우에는 트윈 20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이제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약 28.18 나노미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 분포가 이제 상당히 브로드하고요. 이건 아마 저희가 할 때 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AgNO3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UV를 쟀을 때 AgNO3의 농도가 높을수록 파티클 사이즈, 형성되는 파티클 수가 이와 같이 증가되면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농도가 낮을수록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이렇게 감소되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듀싱 에이전트, 리듀싱 타임을 봤을 때 이제 AgNO3, 히드라젠의 농도를 환원 시간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봤을 때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티클들의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형성이 약 한 30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파티클이 거의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면활성제를 뭐를 쓰느냐,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 피크의 그 캐릭터리스틱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계면활성제의 흡착 특성을 이용해서 그 메탈 파티클,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한 메탈 파티클을 합성하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계면활성제 애그리게이트를 리액턴트를 써가지고 같은 그 실버 입자를 만드는 결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리액턴트로 선택한 것은 여기서 이제 헥사고널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헥사고널 페이스, 이 헥사고널 페이스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반응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헥사고널 페이스 외부에서 실버를 합성하면서 실버 입자를 만들면서 농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헥사고널 페이스를 나노 리액터로다가 인프로이 했을 때 과연 입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목표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입자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농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구형의 이제 파티클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그 헥사고널 페이스는 트리톤 X100이라는 그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톤 X100이라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쓴 이유는 이 트리톤 X100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요. 에틸렌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드라진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환원제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트리톤 X100 자체가 어떤 환원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멜라 구조를 갖다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트리톤 X100하고 0.03몰의 AgNO3 수용액을 반반 섞어서 그 라멜라 페이스를 형성하고 약 37도에서 일정 반응 온도에서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서 파티클을 회수해서 파티클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나노 리액터로다가 인프로이한 그 헥사고널 페이스의 폴라라이징 마이크로스코피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헥사고널 페이스도 보고된 헥사고널 페이스만 해도 20 몇십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형태의 그 모포로지를 갖는 그 헥사고널 페이스를 확인하였고요. 이 내부에서 실버를 갖다가 합성하였을 때 어떤 형태가 이제 얻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헥사고널 페이스의 캐릭터리제이션으로서 저희가 쓴 것이 스몰 앵글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써가지고 테크닉을 요 ABC, 요 검은 도트의 피크 B가 1대 루트 3대 2로서 요건 이제 그런 그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나타나게 되면 그 헥사고널 페이스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헥사고널 페이스를 갖다가 이런 모델로 제시해서 과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벨러블 스페이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벨러블 스페이스의 크기를 계산해보고 과연 얻어지는 은입자의 크기가 반응이 일어나는 그 스페이스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스몰 앵글 엑스레이 데이터로부터 요 ABC, 요 실린더리칼 마이셀의 요 ABC, B, C, DP 이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어벨러블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구했을 때 그 파티클 사이즈는요, 얻어지는 실버 파티클 사이즈는 42.68 옹스트럼 이하가 되어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하가 되어지만은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이와 같이 그 이론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리액션을 시켰을 때 반응 초기에는 이와 같이 약 3나노 금방, 그러니까 약 30옹스트럼, 아까 그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 파티클 사이즈가 약 42옹스트럼인데 약 30옹스트럼, 3나노메타 금방에 이런 그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 지난 다음에 이렇지만은, 만약 저희가 시간을 좀 오래 두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5일 지나게 되면 큰 것들, 작은 것들, 그래서 작은 입자들이 오스트바트 라이프닝에 의해서 파티클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게 되면 작은 파티클들이 다 없어져서 그와 같이 굉장히 큰 이런 이제 파티클들이 형성됨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계면활성제 애그리게이트를 리액터를 이용해서 그 실버라든지 다른 파티클을 만들 때 그게 어떤 아까 양승만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이와 같이 어떤 솔리드 물질처럼 리지드하게 파티클 사이즈라든지 모양을 갖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플렉시블 하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4나노메타 이하에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지난 다음에는 약 한 30옹스트럼, 3나노,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커가는 걸 봐가지고 그 계면활성제들의 그 헥사고널 페이스의 그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그런 그 파티클 사이즈라든지 모양을 컨트롤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이셀을 아까는 그 헥사고널 페이스를 써서 이제 실버를 합성한 것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셀을 나노 리액터를 이용해서 폴리아닐린 입자를 이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아닐린은 이제 전도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이고 다른 어떤 그 폴리머하고 잘 혼합되지 않고 폴리아닐린을 녹일 수 있는 솔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폴리아닐린 입자를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폴리머하고 컴포짓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덕팅 폴리머로서 이제 알려진 것들은 이와 같이 뭐 폴리페닐렌, 뭐 폴리피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중에서 폴리아닐린이 가장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선 다른 거에 비해서요. 폴리아닐린 자체도 비싸지만 다른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서 합성하기가 쉽고 값이 싸고 다른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서 공기 중에서 상당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 폴리아닐린 입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폴리아닐린 입자를 마이셀을 나노 리액터를 이용해서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드는 연구는 이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아닐린 입자들이 이제 이용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코로전 프로텍터라든지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쉴딩이라든지 뭐 프린팅 서킷이라든지 뭐 안티스태틱 코팅이라든지 이외에도 하여튼 전기하고 관련된 부분에 많이 요 폴리아닐린이 이제 이용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한 목적은 마이셀을 갖다가 리액션 미디움으로 도입해서 펜이 나노 파티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마이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계면활성제의 종류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서 리액션 카이네틱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마이셀 내부에서 아닐린 모노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계면활성제로는 그 비이온성인 그 MP9, 그러니까 노닐 페놀 에톡실레이트인데 노닐 페놀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이제 9몰 붙어 있는 그 MP9이라는 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하고 SDS라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하고 SDS라는 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다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두 개를 써서 두 개의 두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각각의 마이셀러 솔루션을 만들고요. 마이셀 내부에 아닐린 모노머를 솔리빌리제이션 시킨 다음에 거기에 게시제를 넣어서 폴리머라이즈 시켜서 폴리아닐린 입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그 테크닉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솔루션은 SDS인 경우에는 약 아닐린을 약 0.4g, 그 다음에 뭐 SDS 뭐 이런 그 실험 조건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폴리아닐린에 관한 이 데이터는 저는 이제 랭묘에 많이 냈는데, 랭묘하고 저는 JCIS 많이 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주로 랭묘에 2000년하고 2001년 2월 달인가 거의 보면 이런 그 실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오서 인덱스 들어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아닐, 그래서 이제 그 리액션 카이네틱스를 봤을 때,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카이네틱스를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벌크에서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은 시스템에서 이제 한 것이 되겠고요. 이 검은 것은 이제 SDS,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써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형성된 마이셀 내부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MP9이라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형성된 마이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카이네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라이제이션 카이네틱스 보게 되면 마이셀을 계면활성제를 하나도 안 썼을 때 가장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성, 그 다음에 비이온성 이런 그 카이네틱스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게 되면 약 도핑 레벨하고 뭐 전기 전도들이 나와 있는데 전기 전도들은 약 2에서 4 Gm/cm 약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그 솔리빌리제이션 로코스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마이셀 내부에서 그 폴리머라이즈드 된 폴리아닐린 입자를 갖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SDS인 경우에는 약 20에서 50나노미터의 폴리아닐린 입자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SDS 마이셀의 크기는 약 한 40옹스트럼이니까 약 한 4나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마이셀 내부에서 폴리머라이제이션 시켜도 그거보다는 굉장히 큰 20에서 50나노미터의 폴리아닐린 입자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MP9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큰 60에서 80나노미터의 입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얻어진 입자들을 갖다가 회수해서 드라이해서 찍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엉겨있는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제조된 중합된 그 폴리아닐린 나노 입자의 도핑 레벨을 봤을 때, 이 도핑 레벨이 아이디얼하게는 약 50% 정도, 0.5 정도 나올 때가 이제 가장 0.5 정도 나오는데, 보통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은 그 액겨스 솔루션에서는 약 도핑 레벨이 약 37%고요. 37%. 이건 이제 저희가 XPS를 써서 이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쓴 경우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쓴 경우에는 약 36%. 그 다음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쓴 경우는 약 4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핑 레벨이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 이제 높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인 경우에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비이온성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좋음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그 폴리아닐린 입자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이셀 내에 아닐린 모노머들의 위치를 갖다 이제 NMR을 써서 이제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랭미어 페이퍼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험 조건도 이제 거기 다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 SDS 계면활성제, SDS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탄소끼리 12개에 여기 설페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용액 내에서 이온화돼가지고 Na 플러스 이온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카운트 아이온 바인딩 레드도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요 Na 플러스 이온을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알파 H의 탄소, 베타 H의 탄소, 감마 H의 탄소, 그 다음에 요런 요 메칠 그룹의 탄소에
그 아닐린 모노머들이 솔루빌리제이션 되기 전하고 후에 그 케미컬 시프트를 봤을 때 이와 같이 그 알파 위치의 그 카본은 케미컬 시프트가 많이 되지만은 오메가 위치에 있는 그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솔페이트 그룹하고 제일 끝에 있는 그 메칠 그룹에 있는 카본은 케미컬 시프트가 이제 거의 없으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닐린 모노머가 가용화되기 전이나 후나 알파 위치의 탄소는 케미컬 시프트가 많이 되지만 이 오메가 위치에 있는 탄소는 케미컬 시프트가 거의 안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즈한 모델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닐린 모노머 그러니까 NH2 벤젠lig에 NH2가 붙은 것들이 강산성 용액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쿼터널리제이션 돼가지고 NH3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HCl 솔루션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 NH3 플러스는 플러스 이온을 띄고, 그 다음에 SDS는 이와 같이 그 마이너스 이온을 띄기 때문에 그 아닐린 모노머들이 강산성 용액 내에서 이와 같이 그 마이셀 랩으로 많이 가용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셀 랩에 많이 위치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나노 리액터로서의 어떤 역할이 이제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얼라이먼트가 아닐린 모노머드의 얼라이먼트가 없기 때문에 SBS보다 이제 효과가 좀 더 떨어짐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카이네틱스 따지면 이건 제가 그 전에 코스 할 때 이제 이 마이셀 내에서 엔자이믹 리액션을 이제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가용화시킨 다음에 이 게시제를 수용액에 넣어주게 됩니다. 요 디설페이트 이온이 요 벤젠lig에 NH3 붙은 그 아닐린이온 카티온을 공격을 해야지만은 폴리머리제이션이 이니시에이션 되는데 에틸렌 옥사이드가 있는 이런 그 계면활성제로서 이루어진 마이셀 내에서는 요 디설페이트 이온이 요걸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요 체인이 요 에틸렌 옥사이드 체인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에틸렌 옥사이드 체인이 없으니까 다이렉트 공격을 해서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리액션 카이네틱스를 봤을 때 이와 같은 그 MP9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형성되는 입자도 굉장히 사이즈도 굉장히 브로드하고, 그렇지만 음연성인 경우에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얻어진 입자의 크기 분포도 이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함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고를 때도 과연 어떤 계면활성제를 이제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계면활성제를 써가지고 그 부형의 나노 입자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캐릭터리제이션을 생각을 해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하는 것들은 얻어진 입자의 표면을 개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제 나노 입자는 아니지만 약 3마이크로 정도 되는 입자를 골프공처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면을 골프공처럼 만드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실리카 파티클의 내부에 이제 홀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파티클이 있으면 내부에 어떤 공기로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파티클을 만드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승만 교수님 그쪽에 어플리케이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어플리케이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자 쪽이 아니지만은 이런 그 파티클 내부에 어떤 홀이 많이 있으면요, 그것들이 어떤 그 열 전도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열을 좀 차단시켜야 되는 보온제라든지 뭐 이런 목적에 쓰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제가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너무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세한 뭐 실험 조건이라든지 또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메커니즘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거기 페이퍼들 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